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가 둔화하겠지만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경제 전문가들은 12개월 안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을 44%로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게시물을 올리면서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와 윤석열 대통령 서초동 자택 앞 시위 논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차 발사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잠시 뒤 발사대로 이동합니다. 발사는 내일 오후 4시가 유력하지만 여전히 기상 상황 등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발사장이 있는 전남 고흥군에는 내일 약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오늘 저녁 제주도부터 장맛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 전남과 경남권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에는 내일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매우 덥겠습니다. 대구의 수은주는 34도, 서울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빛이 나라 티르티르. 보이지 않는 내 안의 빛 티르티르가 찾아줄게요. 티르티르. 티르티르 콜라겐 코어 물광 마스크. 새로 나온 맥크리스피 맛이 어때? 육즙이 이건 진짜 오 봐야 하는 맛이라니까. 케이준 통닭다리살 패티에 스모키 소스와 브리오시번을 더해 놀랍도록 새로운 치킨버거 맥크리스피. 줄 서갔는디? 달라지고 싶다면 바꿔봐. 커피부터. 그린커피빈 주정 추출물 함유. 키스프레소 블랙커피. 더 나은 나를 위한 더 나은 커피. 키스프레소 블랙커피. 칼로바이. 오늘도 메이킨. 먹을 땐 걱정 없다. 비울 땐 확실하다. 아침이 가볍다.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대한민국 누구나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엔 오늘은 골프 중계 관계로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 아침엔과 함께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된 소식들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도성 기자. 네, 저희 JTBC가 중계했던 이 골프 소식 제가 전해드릴 텐데요.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마이어 클래식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3명의 선수가 연장전에 돌입했는데요. 어떻게 됐는지는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전해드리고요. 어제 열린 한국 여자 오픈에선 2달 전 큰 교통사고를 당했던 임희정이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후유증을 극복하고 감동 스토리를 써냈습니다. 네, 잠시 뒤에 오늘 아침엔에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익은 기자, 어제 프랑스 총선 결과 나왔을까요?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법여권 앙상블이 다수당 자리는 지키지만 과반 확보에는 실패한 것으로 여론조사 기관들이 예측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한류 단속에도 불구하고 방탄소년단 멤버인 뷔의 중국 팬들은 새 앨범 프루프를 발매 당일 17만 장 이상 구매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소식은 아침엔 월드에서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엔 라이프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무서운 하락세를 보였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월 20일 월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첫 소식, 날씨 소식입니다. 올해 장마가 오늘 저녁 제주도부터 시작됩니다. 내륙은 뜨겁고 습한 공기가 들어와 무척 덥겠는데요. 오늘 남부 지역은 최고 34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 저녁부터 제주도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맛비는 내일 새벽엔 전남과 경남권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이번 주 중반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 영향을 준 뒤 주 후반에는 충청 지역까지 북상할 전망입니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장마 시작 시점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기상청은 중국 남부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장마전선의 이동 경로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뜨겁고 습한 수증기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오늘 내륙 곳곳은 무척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과 광주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는 가운데 남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오후 강원 남부와 충청 등 전국 곳곳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등 당분간 비 예보가 잦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랜 가뭄 뒤에 큰 비가 내리면 균열된 집안에 물이 들어가 산사태와 무너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누리호가 발사 예정인 내일 전남 고흥군에는 약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 등 미국 행정부 관료들이 미국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는 민간 전문가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박현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 19일 미국 경제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natural now that we expect a transition to steady and stable growth, but I don't think a recession is at all inevitable. 옐런 장관은 노동시장이 탄탄하고 소비 지출이 여전히 강세를 보인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Overall spending is strong, although patterns of spending are changing, and higher food and energy prices are certainly affecting consumers.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의 전망은 다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제 전문가 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4%가 향후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4월 조사에서 응답자의 28%, 1월 조사에서는 18%가 침체를 예상한 것에서 크게 늘어난 겁니다. 조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 다음 이틀 동안 진행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물가 상승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two principal drivers of inflation are the pandemic and Putin. We're seeing this everywhere. It is a global phenomenon. As I mentioned, in the UK, inflation's hit 9%.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중간 선거를 4개월여 앞둔 바이든 행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박현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게시물을 올리면서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 시위 논란도 계속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시위로 고통받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 맞불 집회에 대해선 지지단체가 나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안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처음으로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입니다. 어제 오후 올해의 첫 수확은 상추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흰 수염을 기른 문 전 대통령이 농사를 짓는 모습을 시작으로 반려견 토리와 반려묘 찡찡이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잇따라 올린 겁니다. 그동안 페이스북 등엔 글을 올려왔지만 현실 정치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퇴임 후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언급한 것과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잊혀진 삶에 대해 은둔 생활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보통 사람처럼 살 것이라고 부연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같은 날 문 전 대통령을 만난 모습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참담하고 개탄스럽다며 양산 사저 앞 시위자들의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고 있었다고 그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는 윤석열 대통령 집 앞에서 맞불 집회를 벌이고 있는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를 오늘 오후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기상 악화와 센서 문제로 발사가 미뤄졌던 우리 발사체 누리호가 우여곡절 끝에 오늘 아침 다시 얼굴을 드러냅니다.
오늘 오전에 발사대로 이동하고 내일 2차 발사에 도전하는데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민 기자. 지금 누리호가 조립동에서 나올 시간인데요. 이 센서가 교체된 이후의 상태는 어떤가요? 네, 조금 전인 오전 7시 20분 조립동 문이 열리고 누리호가 발사대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비행시험위원회는 어제 오후 회의를 열고 누리호를 오늘 오전 발사대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리호의 상태는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나흘 전 1단 산화제의 수위 측정 센서에서 오류가 발견돼 조립동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발사가 오랜 시간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는데 항우연 기술진은 센서 자체가 문제라는 걸 알아냈고 1단과 2단의 분리 없이도 직접 갈아 끼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기 신호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한 발사관리위원회는 누리호의 발사일을 내일로 잡았습니다. 네, 이번엔 꼭 발사에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역시 변수는 날씨겠죠? 네, 역시 변수는 이곳의 날씨입니다. 지난주 강풍 때문에 누리호 이송이 하루 미뤄졌었는데 이제는 바람이 아닌 장마가 걱정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곳은 바람도 적고 구름만 조금 끼었을 뿐 날씨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발사 예정일인 내일은 비 예보가 있습니다. 지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기상 상황에 따라 발사가 변동될 수 있다고 한 만큼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오늘 모든 게 다 잘 작동되면 내일 발사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누리호는 오늘 1.8km의 언덕길을 다시 오르는데요. 발사대에 고정되면 지난주처럼 전기 점검과 추진제 케이블 연결 등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오늘 저녁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기상 상황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일 발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오후 4시 전후가 유력하긴 한데 정확한 발사 시각은 내일 오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로우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미래에셋증권 연결해서 지난주 증시 흐름 또 이번 주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다우지수는 하락을 하고 나스닥은 상승하는 혼조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미국 증시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출발했으나 연준이 공개한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 무조건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하자 달러와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주식시장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런 장 초반 변동성 확대 후 국제유가 급락으로 국채금리 상승폭이 축소되자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나스닥 강세를 보이며 나스닥은 상승한 반면 에너지 업종 급락 여파로 다우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미 연준이 통화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네, 미 연준은 1년에 2번 통화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의장은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증언을 하는데요. 오는 22일과 23일 청문회를 앞두고 통화정책 보고서를 지난 금요일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관련 보고서에서 연준은 고용은 견고하고 기업들의 고정자산 투자와 가계 지출은 강세를 유지해 경기는 견고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 위해 무조건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이 국채 금리를 급등시킨 반면 주식시장은 하락시켰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 국제유가와 밀 가격이 급락했던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네, 국제유가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자 수요도나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연초에는 4분의 3이 유럽으로 수출이 되었으나 현재는 절반 이상이 아시아 시장으로 운송되고 있다고 발표되었는데요. 이는 러시아 제재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점이 부각되며 유가 하락에 기여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국방물자 생산법 발표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곡물과 비료 수출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하자 국제유가와 밀 등의 곡물 가격의 하락을 촉발했습니다. 이 결과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며 주시장이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하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또 중요한 일정 어떤 게 있을지 또 오늘 우리 증시의 흐름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는 현지 시각 22일과 23일 진행되는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청문회가 중요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로 변동성이 확대되어 왔는데 이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관련 우려가 확대될지 또는 완화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23일부터 있을 EU 정상회담도 중요한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주요 일정이 있지만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 심리가 부각될 수 있어 긍정적인 한 주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한국 증시는 미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점을 감안 상승 출발 후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김석환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어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유류세를 최대로 낮춰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씩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경유를 쓰는 화물차에 대해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 국내선 항공료를 낮추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유류세는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를 합친 금액에 부가세 10%를 더해 이뤄진 세금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세를 조정하면 유류세 전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법상 유류세 인하는 30%가 한도여서 교통세를 낮춰 실질 인하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하여 석유류 판매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유류세를 추가로 내리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이 싸집니다. 경유는 운송용 화물차에 주는 유가 보조금을 확대합니다. 보조비 기준 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까지 낮추는 방안으로 1,7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절반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유류세가 줄어드는 만큼 연동된 유가 보조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혜택은 크지 않다는 게 화물연대 측 입장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권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됐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항공권을 구입할 때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유류 할증료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이를 깎아주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국내선 항공유에 금년 말까지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공항 사용료 감면 기간도 6개월 연장하겠습니다. 정부는 주 1회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물가 안정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지난달 기준 전기, 가스, 수도 물가가 전년보다 9.6% 오르며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공공요금 인상 압박으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한 목욕탕 보일러실. 통나무를 떼 욕탕물을 데웁니다. 연료는 나무 펠렛입니다. 가스 보일러는 멈춘 지 오래입니다. 목욕탕 손님은 줄었지만 가스 요금은 올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스를 떼서는 문 닫아버려야 되고 펠렛 떼갖고도 이제 타세히 안 맞는다 이게. 왜냐 펠렛값이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또 올라가 버려. 가스비 올라가니까. 이것도 따라 올라가. 전기요금도 올랐고 상수도 요금까지 오르면 목욕값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 그냥. 그러니까 손님이 없다는 거지. 아침 4시면 문 열면은 저녁 8시까지 불을 켜야 돼요. 그 전기를 낭비하고 있지 사업자가. 지난달 기준 전기와 가스, 수도 물가는 1년 전보다 9.6% 올랐습니다. 2010년 1월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전기료와 도시가스가 각각 11% 올랐고 상수도료는 3.5%, 지역 난방비는 2.4% 상승했습니다. 공공요금이 5월 물가 상승을 견인한 걸로 분석됩니다. 추가 인상 압박도 상당합니다. 가스공사가 1분기에 가스를 공급해 6조의 손해를 봤고 한전의 같은 기간 적자는 7조 8천억 원입니다. 모두 다음 달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스 요금은 LNG 원료 가격 폭등으로 인해 정산 단가가 지난달 메가줄당 0원에서 1.23원으로 올랐고 다음 달에는 1.9원, 10월에는 2.3원으로 오릅니다.
4인 가구의 평균적 사용량을 고려하면 다음 달 1,340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한전도 다음 달부터 킬로와트당 3원 올리는 안을 제출했는데 정부가 승인하면 4인 가구 평균 1,050원을 더 낼 수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건 인상에 더 큰 타격을 받는 사업자가 상품과 서비스 가격도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이유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첩보를 같이 본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이라고 인정했다며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신색깔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을 넘은 북로남불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간담회를 연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작정한 듯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생보다는 뭔가 친북 이미지, 뭔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소위 신색깔론적 접근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피격 사건이 왜 민생 현안이냐는 우 위원장의 발언에 비판이 나오자 이를 색깔론이라고 받아친 겁니다. 우 위원장은 사건 당시 국회에서 첩보 내용을 함께 열람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우리 첩보기관들이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왔는데 그러면 그걸 무시합니까? 당시에 지금 여당 의원들도 다 보고 월북이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주장대로 관련 보고 내용을 다 공개하면 우리 첩보기관의 정보 취득 과정을 북한이 다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공무원 월북몰이를 한 것도 민주당이고 민생을 망친 것도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자신의 죄를 또 다른 죄로 덮어보겠다는 심산이냐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강조하는 정의와 인권이 예외인 곳이 민주당 자신과 북한이라며 내로남불을 넘어선 북로남불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국회가 공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피격 사건이 쟁점화되면서 여야 간 갈등의 골도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어제 치러진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범여권이 과반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중국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방탄소년단 중국 팬들의 새 앨범 프루프를 발매 당일에만 17만 장 이상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침엔 월드, 오늘도 국제외교안보 심층 취재를 담당하는 안혜근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 기자, 프랑스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범여권의 패배가 지금 예측이 된 거죠? 네, 프랑스는 정당도 많고 복잡한데요. AFP 통신이 5개 여론조사 기관들의 예측 결과를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르네상스당을 포함한 여권 앙상블의 의석수는 200에서 260석으로 과반인 289석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장 류크 멜랑숑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대표가 이끄는 좌파 연합 뉴프는 149석에서 203석을 얻어 제1야당으로 올라설 것이 확실시됩니다. 마린 르펜 대표가 이끄는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도 60에서 100석으로 역대 최고 성적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 우파인 공화당은 35석에서 82석으로 캐스팅 보트를 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써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 운영 구상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과 은퇴 연령을 62살에서 65살로 높이는 공약 등을 추진 중인데 의회 내 다른 세력과 손을 잡아야만의 추진 동력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군요. 결과가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편 이 푸틴 대통령이 형제 국가에게 한 방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식인가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서로 형제 국가라면서 평소 매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네. 지난 금요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만난 푸틴 대통령과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간에는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사회자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안스크 공화국에 대해서 묻자 토카예프 대통령은
우리는 대만, 코소보, 남오세티아, 아파지아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분명 같은 원칙이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의 준국가 영토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러공화국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토카예프 대통령의 일격에 푸틴 대통령은 소련이란 무엇인가? 이건 역사상 러시아라고 운을 뗀 뒤에 카자흐스탄은 형제국가라고 칭찬을 하면서도 물론 우크라이나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우리의 동맹국이 아니었다고 은근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빗대 사실상 토카예프 대통령을 위협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규모 유혈 시위 때도 러시아 공수부대를 불러 겨우 시위를 진압할 정도로 권력 기반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별 군사작전이 끝나면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도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Украинский народ талантливый и, безусловно, и потенциал большой. Мы исходим из того, что рано или поздно ситуация нормализуется, и мы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том, чтобы у всех наших соседей было процветание, тогда... 네, 마지막 소식은 뭘까요? 중국 당국이나 관영 매체에선 평소 방탄소년단과 이 팬클럽 활동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왔는데요. 이런 중국 당국의 한류 단속에도 BTS 멤버 B의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 팬클럽 B바에서 BTS 새 앨범 프루프를 발매 당일인 지난 10일 17만 장 이상 구매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전했습니다. 금액으로는 349만 달러, 약 45억 원 어치입니다. 창춘에 사는 대학생 스텔라 씨는 중국 정부가 단속을 한다고 여기 한류 팬들이 열정을 잃지는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와, 어떤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기를 구가하는 BTS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익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마을을 향해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꼭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하죠. 사실은 구름입니다. 보통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어올리면서 형성된다는데요. 뇌우와 돌풍을 동반하고요. 언뜻 지진 해일을 보는 듯한 착각을 준다고 해서 쓰나미 구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어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마치 동그란 포도알처럼 뭉쳐진 유방운이 하늘을 수놓았는데요. 폭풍이나 악천 후 전조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정말 자연은 알수록 신비로운 것 같네요.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가다가 갑자기 바닥에 나뒹구는데요. 기렵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난데없이 표범이 나타나 돌진한 겁니다. 인도 아삼의 카지랑가 국립공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표범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재빨리 자리를 피해서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다는데요. 표범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느껴 난폭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자전거 타고 지나갔을 뿐인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이제 이 길을 마음 편히 지나가기가 힘들 것 같네요. 만반의 준비를 마친 남성이 우주처럼 고요한 바닷속으로 한없이 내려갑니다. 러시아의 프리다이빙 선수 알렉세이 몰차노프가 바하마 롱아일랜드의 딘스 블루홀에서 도전에 나선 건데요. 딘스 블루홀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깊은 해저 싱크홀이자 그간 수많은 다이버들의 목숨을 앗아간 악명 높은 곳입니다. 하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듯 공기통 같은 호흡 장비 하나 없어도 거침없이 유영하는 선수. 보는 사람도 함께 숨을 참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 한 번의 호흡만으로 무려 수심 126m까지 내려가는 데 성공해 이 분야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선수의 놀라운 폐활량과 투지를 가까이서 본 주변 모두가 환호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AI가 픽한 세상, 제나가 전해드렸습니다.
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이 어제까지 연속 12일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반등해서 하락세가 멈추긴 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 붕괴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충격이 컸었는데요. 아침엔 라이프에서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이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 이제 18,00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이렇게 떨어진 게 2020년 12월 이후에 처음이라서 대학살이란 표현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대학살의 표현이 정확할 것 같은데 간밤에 그나마 좀 소폭 반등을 해서 2만 달러 선이 회복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코인 자산가들이 이렇게 다시 반등해서 살아날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9일 오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날보다 한 10% 이상 빠지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엇보다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게 우려스럽다. 10일 만에 무려 40%나 떨어진 사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점이 비트코인이 8천만 원대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비트코인 한 2,4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진짜 엄청나게 빠진 거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한 70% 이상 빠지게 되고 전체적인 시총도 한 70% 이상 지금 빠지고 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이 빠지니까 관련된 가상화폐들 다 빠졌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코인 시장을 폭풍처럼 몰려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맞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이 주식시장도 상황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 가상화폐는 특히 왜 이렇게 더 많이 떨어진 걸까요? 일단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물 경제 중심으로 위축이 될 거다. 그러면 당연히 위험 자산 쪽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코인 시장에 직격탄을 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루나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미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상시장에 대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뱅크런, 코인런 사태가 사실 이쪽에서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세 번째로는 공포심리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다 매도세를 던지다 보니까 이런 코인런 사태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비트코인이 지금 다시 2만 달러 선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복을 했지 않습니까? 이 급락하는 추세가 여기서 멈출까요? 계속될까요? 소폭 반등이고요.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간밤에 또 일론 머스크 구원투수로 좀 나섰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기는 도지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입 의사가 있고 또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또 이게 또 훈풍이 좀 불었죠. 그래서 소폭 반등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전체적인 가상화폐 시장은요 굉장히 어둡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전문가들은 아직 바닥도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1만 달러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올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선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이게 1차 지지선이 1만 7천 달러로 보고 있고요. 2차 지지선이 1만 2천 달러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2차 지지선인 1만 2천 달러가 떨어진다. 그 이하보다 떨어진다. 그러면 그제서는 되돌릴 수 없는 이제 말 그대로 코인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급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변동성의 주의를 요구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때는 이 가상화폐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면서 기축통화를 대신할 거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오늘 잠깐 반등을 했다고 낙관하긴 이르겠네요. 그럼요. 굉장히 낙관하긴 이르다.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가상화폐를 떠받쳐왔던 3대 요인이 다 없어졌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과시욕, 열광, 그다음에 낙관론. 이 세 가지가 모두 쇠퇴했다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크립토 윈터라고 해서 가상화폐의 겨울이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고 과거와 다른 게 뭐냐면은 지금은 전쟁이죠. 전쟁 사태가 있고 무엇보다 이제는 전쟁이라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고 당연히 이제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겨울 좀 더 오래 가고
깊이 갈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한 이 엘살바도르가 국가 네.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렸었거든요. 네. 이런 가상화폐 위기가 실물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나요? 뭐 일각에서는 은행이나 일반적인 실물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실물 경제에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는 코인 시장 중심으로 인력이 이제 나가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무엇보다 저는 파생 상품이 좀 걱정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가상화폐와 관련된 파생 상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실물 금융 쪽에서 얼마나 이 파생 상품에 투자를 했고 얼만큼 여기에 돈이 머물러 있는지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과연 실물 금융 시스템들이 얼마나 이 가상화폐 파생 상품에 영향을 받을지 그거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실물 경제에 영향을 파급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 금융기관의 어떤 뇌관이 될 수 있는 리스크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의 파생 상품 이쪽에 이제는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명의 세계적인 한국인 피아니스트가 탄생했습니다. 18살 임윤찬이 세계적인 피아노 대회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대회 내내 화제를 모으다가 역대 최연소 우승자가 됐습니다. 임윤찬의 연주에 지휘자도 진한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동시에 격정적인 연주. 한국의 18살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연주가 끝나자 객석은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연주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지휘자 마린 알솝은 격한 감격을 표현합니다. 임윤찬과 포옹을 한 뒤에도 표정에는 감동의 여운이 가시지 않습니다. 지난 17일 결선 두 번째 곡인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무대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18살 임윤찬. 현지 시각 18일 오후 최종 심사에서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Medal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goes to Yoon Chun Lim. 임윤찬은 무대 위 카리스마를 뒤로하고 시상대에서는 수줍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는 쇼팽, 차이콥스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등 세계 3대 콩쿠르에 버금가는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의 대표 콩쿠르입니다. 임윤찬은 이 대회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자가 됐습니다. 손여름이 2009년 이 대회에서 2위에 오른 데 이어 2017년엔 당시 28살 선우 예권이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바 있습니다. 임윤찬은 전 세계 클래식 팬 3만 명이 투표로 주는 청중상도 받아 대회 3관왕에 올랐습니다. 상금으로 한화 약 1억 2,900만 원, 10만 달러를 받고 음반 녹음과 3년간 월드 연주 투어 기회도 갖게 됩니다. 임윤찬은 15살이던 2019년 유니상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괴물급 신인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7년 전 조성진의 쇼팽 콩쿠르 우승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피아니스트의 계보를 임윤찬이 이어갈 수 있을지 음악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백내장 수술에 대한 입원 치료를 일괄적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백내장 수술 뒤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던 관행이 깨지고 환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어도 수술비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나흘 전 한 보험사가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백내장 수술을 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로 보험사들의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는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저녁 제주도부터 시작되는 장맛비는 내일 새벽 전남과 경남권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에는 내일까지 5에서 20mm,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에는 5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 곳곳에는 뜨겁고 습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무척 덥겠습니다. 남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의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고 서울의 수은주도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부터 충청과 강원, 남부 등 서울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장마로 가뭄이 해소되길, 또 우리 경제 상황이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면서 오늘 아침엔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